일단 어떤 뉴스들 있는지는 권순우 팀장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구성원열로 올라가셨어요? 네. 제가요? 뭐 갑자기 거기 왜 올라가셨어요, 거기? 제가? 네, 네. 이게 그러니까 구루와 그냥 보통 투자자들의 차이는 뭐냐면 예, 예. 어떤 문제, 어떤 궁금증에도 답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거든요. 네, 저는 이제 어떤 문제에도 답은 할 수 있다. 맞는지 틀리는지는 그 다음 문제고. 그거는 뭐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듣는 사람이 알아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답은 할 수 있다. 답이 있다. 답을 갖고 있다. 이게 이제 차이라는 겁니다. 네. 구루라고 다 맞추는 거 아닙니다. 맞아요. 그러네, 그러네요. 아이고야. 틀린 말 아니네요. 워렌 버핏이 뭡니까? 자. 그리고 막 예수님 말씀도 각자 알아서 해석을 하는 거지. 예수님 말씀이 항상 맞는 건 아니었어요. 이것도 종교까지 가지 마시고요. 요새 종교 전문 아니십니까? 요즘에 종교 시리즈가 인기가 맞아요. 많습니다. 맞아요. 저희 주말에는 종교 시리즈가 정말 많이 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미국 증시 안 빠졌어요. 다우존스는 사상 최고치도更新했습니다. 그랬나요? 예. 나스닥만 떨어졌나? 나스닥은 떨어졌습니다.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0.16% 상승을 했고요. 나스닥은 0.85% 하락했고 S&P 500은 0.32% 하락을 했습니다. 네.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네. 다들 좀 증시에 대한 부담은 좀 있는 것 같고요. 파월 의장보다는 젠순왕의 얘기를 더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파월은 뭐 이미 승전 선언을 했잖아요. 네. 인하에 대한 거를 줬고, 지금 이제 엔비디아의 향방이 뭐 엔비디아의 주가뿐만 아니라 뭐 나스닥을 비롯해서 미국 증시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있을 실적 발표를 다들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2.25% 하락을 했는데, 그냥 이것도 어떤 뭐 계기가 있었다라기보다는 마음이 불안하다 그럴까?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미쳤던 걸로 보여요. 이게 블랙웰이 좀 내년 1분기 출시로 좀 연기가 됐다라는 보도가 좀 나오기도 했는데요. 사실 엔비디아에서는 연말에 차질 없이 공급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뭐 보도에서는 좀 내년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생각해 보면은 2분기, 그러니까 이번에 실적 발표를 하는 것과 블랙웰은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죠. 블랙웰은 아직 뭐 나온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실적은 괜찮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불안하다라는 얘기가 잠깐 나오다가 실적은 괜찮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이던스가 불안하다라고 얘기하다가, 가이던스도 이제 블랙웰이 올해 출시를 뭐 하반기에 하더라도 그러면은 최소한 3분기까지는 실적에 영향을 안 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내년도 가이던스가 불안하다. 이렇게 좀 점점 이게 미래를 보고 있다라는 건데, 뭐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들은 다른 것보다 가격이 많이 올라서 그런 거죠. 기대치가 많이 올라가 있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그리고 이제 뭐 엔비디아를 기준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51% 하락을 했습니다. 네. 뭐 브로드컴, 마이크론, AMD 뭐 주가 다 4%, 3% 이 정도로 좀 다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뭐 증시, 그러니까 경기 매크로 상황은 뭐 금리 인하를 비롯해가지고 뭐 별로 안 좋을 게 없는데, 네. 이 모멘텀을 계속 만들어줬던 AI 반도체 쪽이 좀 잘 끌고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은 좀 있는 것 같고, 이거는 뭐 이렇게 우리가 꼭 눈여겨봐야 되는 회사는 아닌데 정프로님께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테무가 예. 판더더. 네. 예상치를 좀 하회하는 분기 실적을 발표를 해가지고 그래요? 30% 폭락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사줬는데. 손절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예전에 많이 사줬죠. 네, 그러니까. 거기 이제 2분기겠죠. 2분기죠. 예. 네. 2분기면 4, 5, 6월. 그때는 많이 내가 샀을 때 같은데. 그래요? 그래서 떨어졌나? 주식이 아니더라도. 테무 조금 많이 사줬었는데. 거기가 핀더더예요? 핀더더. 네. 거기 주가가 30% 가까이 폭락을 했습니다. 네, 시황 관련한 뉴스였고요. 네. 첫 번째 뉴스는요. 난 얘네 좀 가만히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네. 한수원 원전 수주에 또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게 체코 원전인데요. 네. 우리나라 기업들로 구성된 팀코리아가 체코 원전을 수주를 했잖아요. 예. 두 기에서 한 24조 원 정도 네. 되고 옵션까지 또 있고 뭐 그런 건데, 여기에 이제 한수원, 한전기술,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등이 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체코 정부에다가 진정서를 냈다는 건데, 내용은 그런 겁니다.
겁니다. 이게 원전 입찰에 참가하는 사업자는 원전 기술을 체코에다 이전을 해줘야 돼요. 네. 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 2차 라이센스 권리가 있어야 되는데 한수원은 그런 게 없다라고 이제 체코 원전, 그러니까 체코 정부에다 진정서를 낸 거예요. 네. 그럼 이거는 좀 역사적으로 좀 이게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사안인데 그 원전 강국이라고 하면은 한국하고 프랑스가 원전 강국입니다. 네. 근데 이번에 체코 원전 수주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유럽에서 프랑스를 제쳤다라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사실 원전의 원조는 미국입니다. 그렇죠. 그 한국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다 그 미국에서 배워온 기술이에요. 네. 한국 원전 같은 경우는 1969년에 고리 1호기를 만들 때 그때 건설을 수주했던 회사가 웨스팅하우스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정부는 그때 어떤 방식을 했냐면은 그러니까 같은 원전을 여러 개를 지었어요. 네. 그러니까 표준화된 원전을 지어서 똑같은 원전을 계속 만들면서 한국 사람들이 그 원전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네. 그리고 APR 같은 경우도 이제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기반이 돼 있었던 것도 맞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 강국으로 미국을 꼽지 않는 이유는 네. 웨스팅하우스는 건설을 할 능력이 없습니다. 기술만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뭐 그러니까 기업의 국적을 따지기도 좀 애매하긴 하지만 웨스팅하우스는 미국 기업이 아닙니다. 그래요? 예, 이렇게 뭐 원전을 짓질 않으니까 네. 원전을 짓질 않으니까 웨스팅하우스는 뭐 여기저기 팔려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캐나다의 사모펀드하고 우라늄 회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라늄? 예, 우라늄 강산 가지고 있는 회사. 그래요. 예,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의 존재가 좀 그런 존재예요. 그래갖고 지금은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거는 뭐 그냥 한국 기업이 좀 당하는 게 열받아서 그런 건데 그냥 뭐 특허 가지고 협박하는 게 주업이라고 보셔도 될 겁니다. 그래요. 네, 네. 그 전에 괜히 도시바가 웨스팅하우스 샀다가 망했잖아요. 네, 그랬죠. 도시바 자체가 망했잖아요. 네. 그리고서 그게 이제 사모펀드 가서 뭐 이렇게 되고 있는 건데 이게 그 웨스팅하우스가 이번에는 또 어떤 얘기를 또 했냐면은 이거는 약간 좀 정치적인 멘트가 아닌가 싶은데 체코가 한국형 원자로를 도입을 하게 되면은 미국 기술을 불법으로 사용하게 되고 여기까지는 뭐 원래 하는 얘기니까 네네. 미국에서 창출할 수 있는 수천 개의 청정 에너지 일자리를 한국에 뺏기는 셈이 된다. 그 일자리는 네. 웨스팅하우스 본사가 있는 펜실베니아 주의 일자리 15,000개가 포함이 된다. 그러니까 체코 원전을 한수원이 짓게 되면은 네. 펜실베니아 주에 있는 청정 일자리 15,000개를 뺏기게 되는 셈이다. 펜실베니아도 약간 격전지죠. 격전지죠. 이 대선 후보들도 난리 나겠네. 냄새 확 나죠. 한국이 뺏어가다니 왜 이러면 또 네. 얘네들 어떻게 이래? 상도덕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그 협상을 하고 있는데 네. 계속 해 나가고 있는데 좀 많이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바라카 원전 할 때도 그랬었습니다. 바라카 원전 할 때도 웨스팅하우스가 이게 잡아가지고 또 주요 기기 쪽은 또 웨스팅하우스 나눠주기도 하고 네. 뭐 그런 게 있었고 뭐 작년 그러니까 2022년 10월에도 한수원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한 게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다가 그러니까 미국 법원에다가 이거 기술 수출하는 거 정부가 승인하고 뭐 하는 건데 한수원 저거 하니까 못하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웨스팅하우스가 법원에다가 그걸 걸었어요. 네. 그랬더니 미국 법원에서 그때 뭐라고 판결했냐면은 그건 미국 정부가 하는 거지 네가 하는 게 아니잖아. 그게 패소군요. 네, 네. 그러니까 본질적인 측면에서 달라진 건 없는데 그 소송에서는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패소를 했었어요. 근데 패소를 했던 이유는 그거는 네가 할 얘기가 아니다. 네. 이건 미국 정부가 하는 얘기다 그래가지고 협상은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결국은 이 얘기는 뭐 본질적으로 보면은 체코 원전 수주를 이렇게 부결을 시키거나 그렇게 가진 않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이렇게 한수원 상대로 야 그거 미국 기술이니까 너네 체코 원전 하면 안 돼라고 가진 않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웨스팅하우스도 그게 목적은 아닙니다. 어차피 자기가 할 수도 없어요. 네. 자기가 하더라도 결국 한국 기업 끼고 하거나 뭐 그래야 돼가지고 이걸 어떻게 나눠 먹을까에 대한 문제인데 이번에 다시 그 진정서를 이제 체코 원전을 상대로 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협상을 진행을 계속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럼 계속 이런 태클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오겠네. 계속 나오죠. 이제 바라카운전 때도 그랬었고. 네. 그래서 이 문제의 주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정부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정부 대 정부로 풀어줄 부분들이 좀 있어요. 아니, 그 바라카 원전인가 그때는 네. 어떻게 해결했어요 그때? 그러니까 주요 기기에 대한 부분들을 웨스팅하우스 줬어요. 일감을. 아, 일감을 줬어요. 좀 알짜 일감을 좀 줬습니다. 또 이번에도 그렇게 하려고 하겠네, 그죠? 그런 걸 요구하는 거죠. 뭐가 됐든 좀 달라는 거죠. 근데 예전에 사우디 원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할 수도 있는데 웨스팅하우스가 받은 다음에 우리를 나눠줬죠. 왜냐면 직접 만들질 못하거든요. 네. 네. 이 특허는 뭐 무슨 저 만료 시점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예전에 우리나라가 그거를 협상을 했었어요. 한 97년도인가? 제가 정확한 날짜, 정확한 연도가 기억은 안 나는데 기술 사용 협정을 좀 맺은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 웨스팅하우스하고. 근데 여전히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이제 우리 원천 기술에다가 우리 기술을 더해가지고 우리의 기술의 독보성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받을 수 있느냐가 애매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천은 웨스팅하우스가 맞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계속적으로 개량을 했단 네. 말이에요. 그럼 어디까지가 이제 우리 기술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가 달라지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원천적으로 미국 정부에서 보기에 야 이거는 웨스팅하우스 무조건이니까 니네 아무데도 수출 못해 라고 안 하잖아요 미국 정부도. 네.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야 이거 그 반도체처럼 네. 야 중국에 그거 수출하지 마. 뭐 미국에 원천 기술 있는 거 쓰는 애들은 미국 중국에 수출하지 마. 해버리니까 못 하잖아요. 네. 근데 원전 기술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거는 미국 정부도 또 입장이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사실 이게 예전에 그 한미 정상회담 때도 얘기가 좀 나왔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게 나왔었는데 거기서 우리 정부도 이렇게 명확하게 받아오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한수원도 한수원이지만 그 정부 차원에서도 좀 교통 정리를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교통 정리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안 되고 그냥 그때 협상해서 나눠 먹는 게 될 수도 있는데 뭐 이런 류의 잡음들은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이게 그 지금 체코가 시작이지 네. 원전 짓겠다는 나라들이 많아가지고 좀 일감이 좀 많아질 수 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전을 제대로 지을 수 있는 나라는 프랑스하고 한국 네. 네. 그리고 중국하고 러시아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좀 서방 국가들은 그 중국 러시아 원전을 그렇죠. 받기는 조금 부담스러울 테니까 그럼 한국 프랑스가 될 건데 그 중간중간 웨스팅하우스는 계속 이른바 전문 용어로 뽀찌를 뜯기 위해서 이런 분쟁들을 계속적으로 일으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확실히 위상은 많이 변한 것 같긴 하네요. 네. 진짜 옛날 웨스팅하우스와 지금 웨스팅하우스는 사버리면 안 좀 되나? 변한 것 같아요. 비싸나? 그거 샀다가 도시바 망했다니까요. 그래. 알았어요. 하여튼 요거는 이제 약간 정부 사이드에서 해결해야 될 측면이 좀 있다 정도로 결론 내고요. 두 번째 뉴스 가볼까요?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가 예전에 그 저기 있죠. 그 뭐 에디슨과 경쟁하던 예. 직류와 교류 네. 싸우면서 결국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교류로 이겨서 우리가 교류 전기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교류 쪽에서는 또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데리고 있었던 사람이 그 니콜라. 테슬라. 니콜라 네. 테슬라. 그 그렇죠, 사람이기도 그렇죠. 하고. 그랬었죠. 진짜 뭐 전통 있는 기업이에요. 네. 그러니까 원전이라는 게 참 만만치 않은 거다라는 걸 좀 다시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뉴스는요. 이게 대출 이제 점점 받기 힘들어지실 것 같습니다. 그 대출 소동이라고 표현을 쓰고 있는 거는 진짜 뭐 이렇게 약간 중구난방적인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네. 일단은 그 가계부채 대출을 좀 받기 힘들게 할 것 같아요. 은행들이 대출 만기와 한도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이 맥락을 한번 우리가 다시 이렇게 한번 리뷰를 해드리면은 네. 그 정부에서는 부동산 시장을 좀 살리려 했습니다. 네. 말은 그렇게 안 했지만 실질적인 조치들은 부동산 시장을 살리는 쪽으로 갔어요. 그게 뭐 내수 부진이라든지 부동산 PF 문제들 때문에 좀 연착륙을 시키기 위해서 그 뭐 특례 대출들도 많이 풀었고 네. 그 정부 사이드의 특례 대출들도 많이 풀었고 이제 은행들 금리도 이렇게 알아서 좀 많이 못 올리게끔 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근데 이게 명확하진 않아요. 왜 그러면 엇박자가 되게 많이 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부동산 가격을 올리겠다라는 건 아닌데 갑자기 이게 약간 정치적인 메시지로 은행의 이 이자 장사가 문제다. 그러니까 이제 은행들이 그러면 우리 금리를 올리면 안 되겠다. 네.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부동산 시장을 올리라 그런 건 아니지만 네.
이자 장사를 하면 되겠습니까? 막 그러니까 은행들이 금리를 막 낮췄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기준금리가 3.5 뭐 이렇게 되는데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3.7 맞아요. 그렇게까지 내려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이제 쫙 풀린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갑자기 또 이제 가계부채가 늘어나니까 그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있는데 뭐 DSR 2단계를 연기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간다. 그래갖고 이제 부동산도 가고 가계부채도 막 늘어났죠. 그래갖고 이제 가계부채가 이렇게 늘어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은행들이 아유 그러면은 금리를 올려가지고 네. 대출을 못 받게 해야 되겠다고 해서 금리를 올렸죠. 근데 그것도 막 한 달에 뭐 7번 이렇게 네. 정말 빠르게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금융감독원장이 왜 금리를 올리냐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손쉽게 하려고 그런다. 그래가지고 금리는 올리면 안 되고 대출은 줄여야 되고 그 맥락입니다. 그래서 중단하는군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금리는 올리지 말고 대출은 줄여라. 네. 이렇게 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일단 그 대출 만기와 한도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출 만기를 줄인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그 만기가 짧아지는구나 이게 그럼 갚는 게 좀 더 빨리 갚아야 되는구나 요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요. 네. 실질은 뭐냐면은 만기에 이거를 원리금을 분할 상환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기가 짧아지면 분할해서 내야 되는 원리금이 커져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솔직히 뭐 30년 만기면 30년 동안 다 갚아서 하는 사람 없잖아요. 없죠. 네. 그러니까 만기라는 게 이제 의미는 한 달에 내야 되는 돈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간 건 아니지만 네. 만기가 짧아지게 되면은 내가 한 달에 갚아야 되는 돈이 늘어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좀 부담이 좀 커지게 되는 그렇죠. 그런 네.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지금도 한 50년짜리가 최장이긴 해요. 네. 조건이 좀 까다롭긴 하지만 근데 그냥 50년짜리나 40년짜리 대출이 있긴 있었는데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30년으로 일괄 축소를 하기로 했어요. 네. 그리고 생활안정자금 대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을 받게 되면 보통 주택 구매자금으로 써야 되는데 생활안정자금 대출 같은 경우는 주택을 담보로 빌리긴 하지만 그거를 이제 생활비로 사용할 수가 있게 돼요. 그게 보통 좀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 네. 이게 월급은 안 받는데 집 한 채 있고 캐시플로우가 없는 소득 분들이 없으신 있잖아요. 분들. 네. 그런 분들이 이제 대출한도로 이렇게 받게 되는데 그 생활안정자금 대출에 원래 한도가 따로 없긴 했었어요. 네. 왜냐하면 어차피 뭐 그 담보 LTV나 대출이니까. DSR이나 이게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그 KB 같은 경우는 1억 원으로 제한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적한 게 몇 개 있어요. 네. 뭐 갭 투자로 사용되는 대출 같은 거는 뭐 왜 해주냐 뭐 이런 얘기를 금융감독원장이 했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 전세자금 대출 넘어오는 거 이런 거 안 받기로 했습니다. 그 타은행에서 넘어오고 막 이런 거는 이제 안 받겠다 네. 그런 얘기하는데 우리가 갭 투자라고 얘기하면은 그 되게 안 좋게 느껴지잖아요. 네. 근데 갭 투자의 반대쪽에는 전세가 있죠. 세입자가 있죠. 그러니까 어지간한 전세는 다 갭 투자죠. 그렇죠. 전세를 끼고 사면 갭 투자죠. 아니 왜냐면 집주인하고 전세 세입자가 같이 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은 전세 대출을 받았을 거고 한 명은 전세를 줬을 거니까 네. 그러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갭 투자를 한 거고 네.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로 들어온 거죠. 네. 그러니까 갭 투자와 전세자금 대출은 사실은 같은 몸입니다. 근데 갭 투자는 부정적이고 그 전세는 그래도 세입자들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해 주는 거라 구분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네. 아 맞아. 옛날에 생각해 보니까 같이 살았어요? 같이 살았어요. 예, 옛날 단독주택에는 같이 살았습니다. 그죠. 네. 옛날에는 아파트가 별로 없었으니까 네. 보통 이제 집이 이렇게 있으면 아 그러네요. 집의 큰 부분은 집주인이 살고 아니면 뭐 1층은 집주인이 살고 2층을 전세 뭐 이렇게 많이 했잖아요. 예. 그게 원래 전세의 본래적인 원래 시작은 그렇게 했겠죠, 그렇죠? 네. 아 맞아, 같이 살았지. 그러니까 그래서 집을 지을 때 네. 그러니까 돈이 없는데 은행에서 돈을 못 빌리던 시절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사적으로 자금을 조달했던 방식이 전세예요. 맞아. 그리고 그 전세 자금을 가지고 집을 짓고
그리고 대신 이자 대신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전세죠. 네. 한지붕세가죠. 옛날 맞아요. 한지붕세가죠. 순돌이네, 순돌이네. 네. 아, 맞네, 기억나네. 그 우리 집도 그 냉장고를 집주인이랑 같이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200리터 아마 됐을 거예요, 옛날 냉장고니까. 네. 거기다 이제 막 우리 좀 좀 쉬울 뭐 이런 뭐 이게 음식들, 거기다 넣어놓으면 또 막 눈치 주고. 에, 맞아요. 집주인이 막 왜 이렇게 막 김치국물 흘렀다고 막. 그랬던 기억이 또 얼핏 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결론을 내드리면은 그 가계 부채를 줄이기 위한 이게 어떤 시장적인 조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러네요. 사람들이 이렇게 뭐 대출을 못 받게 한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힘들어질 겁니다. 그 은행에서 막 대출 받는데 괜히 딴지 걸고. 딴지 걸고 뭐 규정상으로 없는데 자꾸 안 된다 그러고 네, 맞아요.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뭐 예전에는 뭐 그때 말씀 한번 드렸었잖아요. 저기까지 했다고. 다 팔렸습니다. 매진. 그거 많이 했었어요. 네. 은행에서 대출 매진. 네. 저희 물건 다 팔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런 일이 몇 년 전에 있었어요. 네네. 2년 전쯤? 그때쯤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뭐 그러니까 보통 금리적으로 금리를 올려서 대출을 줄인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시장적인 방식이고 네. 뭐 기준금리가 바뀌고 뭐 이런 건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어떻게든 가계부채 8월달 더 늘어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9월달부터 좀 잡으려고 그런 조치들이 있을 겁니다. 에헤. 세 번째 뉴스는요. 네, 세 번째 뉴스 보겠습니다. 예. 이것도 금융감독원 이슈인데 두산 로비특스와 두산 박해탑병과 관련해서 증권신고서를 다시 내라. 라고 여기 요구를 했습니다. 한번 그때 정리해 주셨죠. 예. 근데 네. 이게 두 번째 정정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증권신고서의 정정 요구라는 거는 원래는 네. 그러니까 원래는 그 법적으로 문제가 없게끔 잘 써놨는지에 대한 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이렇게 조치를 안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그렇게 얘기는 안 하고 있지만 누가 봐도 내용 가지고 조치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럼 방법은 있을까? 그러니까 두산 로보틱스와 두산 바켓을 할 수 있는 증권신고서를 통과할 방법이 있을까? 근데 이게 되게 애매한 게 우리나라 법도 그렇고 이 시장 가격으로 한 거잖아요. 두산 바켓이랑 두산 로보틱스랑. 네. 네.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조치를 취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두산 그룹의 회사들이 아니고 예를 들어 저하고 정프로님하고 거래를 하는 상황이라 그러면 네. 제 입장에서는 지금 정프로님은 지금 막 엄청 주가가 잘 나가고 계시고 네. 나는 저의 가치에 비해서 이렇게 쩌리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제 입장에서 그걸 팔겠습니까? 안 팔죠. 안 팔겠죠. 네. 이게 원래 정상인데 이게 그냥 그룹 차원에서 어떤 그룹의 어떤 의사결정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그럼 어떻게 조율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사실 방법은 없어요. 왜냐하면 시장 가치가 이렇게 높게 낮게 돼 있으니까. 네. 네. 그냥 그나마 좀 있는 게 그 이복형 금융감독원장이 그 KBS 일요진단 나와서 설명을 했던 거는 뭐 할증 할인 정도 있지 않냐. 이게 자본시장법에 그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10% 정도 할증 할인 할 수 있게 그건 규정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두산 바켓을 10% 할증하고 두산 로보틱스를 10% 할인하고 할인하고. 요 정도는 네. 법규상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정도를 할 수 있지 않겠냐. 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사실 이거는 주주들 입장에서는 그냥 안 하는 게 방법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두 가지죠. 지금 이렇게까지 정정 요구를 한다라는 거는 기존에 있던 방식으로는 우리가 안 받아주겠다라는 거를 금융감독원에서는 굉장히 명확하게 시그널을 주고 있는 거고 네. 규정 안에서 두산 쪽에서 할 수 있는 안은 그 10% 할증 할인 하는 게 있는 거고 그게 아니면은 안 하는 방법이 네. 그러니까 안 하겠다 하는 게 있는 거고 아니면 강행 네. 뭐 법적으로 문제 없다 그래서 강행해가지고 주주총회 가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런 상황들이 지금 두산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다. 다음 두산은 달- 어쨌든 네.
다음 달 25일 주주총회니까 조금 시간이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정정 맞아도 주총 2주 전에만 통지하면 되거든요. 네. 9월 한 중순 정도까지는 되는 건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이 정도 건이면 주주들이 반대해서 부결이 될 수도 있을 건데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그 의결권 행사를 좀 잘 안 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편이 있죠. 그러니까 약간 그게 있거든요. 네네네. 해봐야 안 된다라는 네. 것 때문에 의결권 행사를 잘 안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의외로 또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네.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면 좋지 않을까 사실 싶어요. 주주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렇게 갑자기 회사 결정해 버리면 그냥 뭐 마치 운전하다 그냥 이렇게 돌 튀어갖고 내 앞유리 깨지는 거랑 비슷하지 않아요? 맞아요. 그렇죠. 아, 나 정말 황당할 것 같은데 그 황당함을 막아주는 썬팅 필름. 어제 이제 저희가 좀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이비오스. 예. 근데 이제 그 신제품이 알고 보니까 저 어떻게 야 밖에서 돌 튀는 거 어떻게 막아주냐 했더니 그게 아니고 요 제품은 그 유리를 실드, 그러니까 이게 지켜주는 바깥쪽에 코팅을 하는 필름이 또 있답니다. 안쪽 바깥쪽 하는 필름이군요. 또 썬팅 필름이 있고 바깥쪽에서 프로텍팅을 해주는 게 또 있고,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돌이나 뭐 이런 거 튀더라도 네. 유리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는 돌빵 막아주는 그런 기술이 이비오스에 있다는 겁니다. 네. 정프로님 추가 취재해 오셨습니다. 네, 그래 그런 거는 여러분 만약에 돌 하나 튀면 그거 전면 유리 갈기도 아깝고 뭐 어디서 그쵸. 시공한다고 하는데 네. 돈도 뭐 만만치가 않고 네, 그렇게 미리미리 네. 보호를 해두시면 좋다는 거. 맞아요. 예측하기 힘든 리스크는 쉴드로 이제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제 또 저희가 그 추첨을 해드렸죠. 축하 다시 한번 드리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하여튼 여러분 뭐 드릴 수 있는 거 가능한 많이 좀 물어와서 선물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고 예. 네, 내일 아침에 다시 뵐까요? 예, 내일 아침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